자, 안녕들 하세요. 예, 새해 복들 많으시고요. 많이 받으시고요. 그죠? 공부들 잘하고 계세요? 대답이 없으면 무조건 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 우리 막내는 어디 아픈가? 추워 보여? 많이 추워? 남자친구 없어서 그런 거야. 있어? 있는데도 추우면 남자친구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쓸데없는 얘기하고. 자, 출발하도록 하죠. 오늘 먼저 첫날이니까 기본서 나와 있는 것 21쪽.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페이지 수를 써놓습니다. 그래서 첫 강 들으실 때 이 페이지 갖고 공부하시라고. 나의 자그마한 배려. 들은 척도 안 해요 이제는. 자, 그러면 21쪽 나와 있는 조세의 개념과 분류가 나옵니다. 입문 과정에서는 간단하게 뼈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거기에다 살을 붙여서 본격적으로 준비할 텐데, 오늘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앞으로 배워야 될 세법에서 나오는 모든 이론을 오늘 다 배울 거예요. 물론 몇 개 빼고. 이 기본서 가지고 1, 2월 달하고 3, 4월 달 하죠. 따라서 똑같은 내용을 1, 2월 달에 하고 3, 4월 달에 하면 머리 아프고 지겹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강의는 둘로 나눠서 할 겁니다. 단계별로. 조세 총론이다 그랬으면은 먼저 꼭 아셔야 될 것들은 1월 달 강의에 하고, 그 다음 좀 더 복잡하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 좀 덜한 것은 3월 달에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 미리 해두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세 총론을 갖다가 다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모질라요. 4주에 못 끝납니다. 그렇다고 나 혼자서 막 떠들면 뭐예요? 나 혼자 진도 나가면 뭐예요? 소용없죠? 그래서 이 기본서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기본서 강의에는 배웠으면 배운 것에 관한 문제풀이까지 같이 할 거니까 하나하나 단계별로 해나가면 좋겠죠. 괜찮겠어요? 해서 단계별로 나눠서 하고, 3, 4월 달에 해야 될 것은 제가 여기 교재에서 체크를 하라고 할 겁니다. 그것은 3월 달 과정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 아시면 되겠죠.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걸 4주 안에 끝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얘기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단계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쪽에 조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세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죠? 세금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게 첫째 단원에서 배우는 게 조세 총론이 되겠죠. 조세 총론. 즉 세금에 관한 과목에서 나오는 이론을 총정리하는 것. 여기에서는 한 문제에서 몇 문제 나오죠?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조세에는 그냥 따로따로 공부하지 말고 조세의 특징 5가지로 나눠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따라서 조세의 특징 5가지를 공부하면은 오늘 배울 거 50% 이상이 끝납니다. 조세는 요거예요. 요 5가지 특징 안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출제가 되니까 그냥 조세는 세금이다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세의 특징이 뭐냐 5가지로 나눠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도 마찬가지로 먼저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한 번 듣고 이해 안 가시죠? 이해 안 간다고 가정을 하고 교재를 보면서 밑줄 치면서 복습을 해드릴까 합니다. 해서 2번씩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조세다 그러면 첫째 세금이다. 그럼 세금은 누가 걷느냐가 첫 번째가 되겠죠. 세금은 걷는 사람이 있겠죠. 따라서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가 되죠. 세금은 내가 걷는 게 아니죠. 꼭 누가 걷어야 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는다. 그러면 세금이라는 건 왜 걷느냐? 이유가 있겠죠. 나 배고프니까 돈 줘. 이게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걷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경비라는 것은 나라 살림을 얘기하죠.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들이 필요하겠죠.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걷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조세라 하더라. 자, 중간 정리. 누가 걷어야 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 쓰려고 걷어야 됩니까?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걷어야 되느냐? 아무나 다 걷으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 걷어야 되느냐? 이게 세 번째죠. 법률에 의한 항상 세무공무원의 주관적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모든 건 법률에 의해야 되죠.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필요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걷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건 법률에 의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과세 요건입니다.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을 얘기하죠.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은 무엇에 근거로 합니까? 법률에 근거한다는 것.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과세 요건이라는 것. 좀 이따가 설명하고요. 그러면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모든 자라는 것은 뭐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건 개인한테 걷기도 하고 법인한테 걷기도 한다는 것.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반대급부가 없다. 반대급부가 없다는 맛은 뭐냐? 조건부가 아니란 얘기죠.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죠.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 이만큼 내. 이게 아니라
너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살고 있으니까 나라 살림에 이 정도 내야 된다. 반대급부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징수를 한다는 거. 강제. 해서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걷는데 무엇으로 걷어야 되느냐? 바로 금전급부가 되겠죠. 그럼 금전급부라는 것은 세금은 반드시 무엇으로 납부해야 된다? 돈으로 납부해야 된다. 끝. 요게 바로 조세의 5가지 특징이죠. 이걸 알아두면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세는 세금이다. 세금이라는 건 누가 걷어야 되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 쓰려고 걷어야 됩니까?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충당이 뭐죠? 충당? 메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경비 지출에 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걷어야 되느냐?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그리고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뭘로 걷어야 된다? 금전으로 걷어야 된다. 요 5가지가 조세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열하지 말고 5개 특징을 먼저 쓰시고 그런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살을 붙여보도록 하죠.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세주체라고 얘기하죠. 주체라는 건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과세권자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 사람, 과세권자, 과세주체가 되겠죠. 그러면 과세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국세라 얘기하고 지방자치단체면 뭐라고 그러죠? 지방세라 얘기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세법은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항상 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세금은 2가지로 나누죠. 그럼 이 2가지를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라는 것. 그럼 시험 문제 패턴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국세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도 있고요. 이따가 이거 또 자세히 배웁니다.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1, 2, 3, 4, 5. 답이 몇 번? 5번. 어떻게 알았어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답은 일단 맞았죠? 그럼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죠.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답은 5번이 됐어. 그럼 문제를 만들어야죠. 국세가 아닌 것. 부정적인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 다음 2번째가 있습니다. 2번째. 우리 막내는 남자친구 사귈 때 처음에 뭘 봐요? 얼굴? 아우, 철없어 죽겠어요. 저기 처음에 그 사장님 바깥분 보실 때 뭐 봤어요? 얼굴 외모 봤어요? 키 봤어요? 다 외모네. 뭐 대화가 안 돼. 여기는 바깥분 뭘 봤어요? 능력이요? 그래, 현실적이네. 그죠? 잘못 골랐어요? 왜 또?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우리 남자 사장님 결혼하셨죠? 그럼 저 사모님 뭐 보고 마음에 들어? 그렇죠. 그게 대화가 돼야지. 지금 괜히 삥 돌아갔어요. 이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도 성격을 많이 중시해요. 그래서 섞어놓은 다음에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가 아닌 것은 또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다 공부하면 안 돼요. 국세다 그러면 국세가 여러분 눈에 많이 익은 세금들이 있을 거예요. 그 국세 하나만 공부하시면 되죠. 얘도 공부하고 섞어놓으면 다 어디서 봤던 내용이에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가 나왔을 때 지방세는 앞으로 배울 거니까 국세에 어떤 게 있더라? 요것만 먼저 오늘은 공부할 겁니다. 이따가. 그럼 나중에 섞어놔도 찾기가 쉽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과세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가 있다. 그 다음 2번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경비라는 것은 둘로 나눕니다. 일반 경비다 그랬으면 뭡니까? 목적이 없어요. 아무 부서에서 보는 게 임자예요. 교육부에서도 야 돈 필요해 갖다 쓸 수 있고, 국방부에서도 돈 갖다 쓸 수 있고, 이런 경비가 일반 경비가 되겠죠. 이런 목적이 없이 부과되는 징수되는 세금을 뭐라고 그러냐? 보통세라고 얘기하죠. 그럼 세금은 대부분의 것이 보통세예요. 많아요. 많은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세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요거죠. 특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걷는 거. 특정 경비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세금 거둘 때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요 세금은 요 용도에만 사용해야 된다.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목적세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목적세 개념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외워야 되냐?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왜 말이 안 돼요?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름 자체에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요거에 관한 거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 괴롭히기 위해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게 5개가 있거든요. 5개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도 없어요. 오늘 한번 고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아마 기절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배울 걸 한꺼번에 이론을 다 배우니까
대신 다음 시간부터는 복습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뼈다귀에다 살만 조금씩 붙이는 거죠. 오늘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하는 것만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가 좀 편합니다. 출석만 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 해볼게요. 슬슬 눈동자 흔들리기 시작해. 이제 기자를 준비됐어요? 그럼 목적세다 그러면 국세면서 목적세가 3개가 있습니다. 국세면서 목적세 3개. 첫째, 교육세가 있어요. 그럼 교육세다 그러면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용도가 이름에 나타난다고 그러죠. 교육세 걷어가지고 어디다 써야 될까요? 교육. 아주 목소리가 답이 짧아요. 교육.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해석해서 들으라고. 원래는 교육시설 기반학중에 쓰거나 학교시설 같은데 쓸 목적으로 걷는 세금. 이걸 뭐라고 그러죠? 교육세. 여러분 대답 잘했어요? 교육. 설마 요것도? 그 다음 친해져야 될 게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좋은 일에 쓴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할 거예요.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걷는 세금을 뭐라고 그러냐?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에다 쓰면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도 목적세입니다. 요거는 걷어가지고 어디다 쓰면 되죠? 그래요. 그렇게만 대답해줘요. 농어촌. 그럼 나머지 내가 시설 기반학중에 쓴다.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있습니다. 요것도 목적세예요. 요건 걷어가지고 어디다만 쓰면 되죠? 설명 끝. 교통, 에너지, 환경시설에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목적이 나와 있으니까 목적세는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 뭘 외워야 되냐? 국세냐 지방세냐 외워야 되냐?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지방세다 그러면은 지방자나 지역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나 지역자가 들어가면 다 지방세예요. 그런 말이 없으면 국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지방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교해 볼게요. 교육세 국세가 되고요. 지방교육세 뭐가 되죠? 지방세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전국을 커버하는 거고 요거는 지방에 있는 학교시설에다 투자할 목적으로 걷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냐 하면은 지방에 도시계획할 때가 있죠. 그러면 도로도 놔야 되겠죠. 다리도 놔야 되겠죠. 이럴 때 들어가는 돈이 지역자원시설세죠. 이게 옛날에 어떤 세금의 이름이 바뀐 거냐? 도시계획세라는 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 도시계획세 들어보셨어요? 세금은 신경 안 쓰셨구나.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뭐예요? 자, 신도시 만든다. 그럼 거기 어떻게 돼? 도시계획 작업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 보면 뭐예요? 수로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도시가스도 들어가야 되겠고, 다리도 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주차시설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이럴 때 들어간 돈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두 목적세는 5개뿐이 없고, 국세는 3개, 지방세는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죠. 그럼 얘도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2가지 형태로 볼게요. 하나는 요놈 섞어놓고서 1, 2, 3, 4, 5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또는 보통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제일 난이도가 높게 나올 때가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것 섞어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뭐가 나오냐? 1, 2, 3, 4, 5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문제가 2가지로 나오죠. 다음 목적세면서 국세인 것은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다음 지방세면서 목적세인 것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외우지 않아도 목적세라는 건 알겠죠. 그 다음에 국세냐 지방세냐 이름에 나와 있어요. 이게 난이도 최상이죠.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였어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이름 자체에 목적이 있으니까 뭐가 되죠? 목적세. 그리고 나라에서 거두니까 뭐가 되죠? 국세.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출제가 될 때는 국세면서 목적세인 것은 이렇게 나올 때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지방세면서 목적세인 것은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는 것. 근데 외울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름 자체에 목적이 나와 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에서 서비스로 가르쳐드리면은 목적세는 뭐냐? 한시적으로 걷는 세금이에요. 한시적. 목적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걷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방위세라고 있었죠. 방위세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국토방위시설에 예산이 모질라니까 국민들한테 거둔 거죠. 요거는 몇 년간 걷겠습니다 하고 국민한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끝났어요. 그래서 없어집니다. 이 목적세들은 다 한시적으로 걷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얘들은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살아왔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먼저 우리가 교통에너지 환경세 3년간 걷겠습니다. 한시적으로 목적세 걷습니다. 한시적으로. 그 3년이 됐어요. 근데 국민의 저항이 심하죠. 교통시설을 쓴다니까 저항이 없어요. 그럼 슬그머니 연장이 한 3년 들어갑니다. 또 3년 지난 다음에 또다시 일몰 끝나게 돼요. 근데 저항이 없어. 그럼 슬그머니 3년 연장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현재 살아남는 거예요. 진작 일몰이라고 해서 끝나는 시간 벌써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근데 계속 3년간 연장이 돼서 지금 살아있는 거죠.
왜? 좋은 일에 쓴다니까 저항이 없다는 얘기죠. 방위세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세금 내는 건 뭐하고 방위세를 또 걷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몇 년간만 딱 걷고서 폐지가 됐죠. 그래서 목적세라는 건 원래 한시적으로 걷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 계속 연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끈질기게 살아남는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목적세다, 보통세다 개념은 요거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네가, 우리 막내뿐이 없네요. 예를 들 사람이. 막내가 처음에 이제 졸업하고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생활 해봤었나? 그때 월급 타면 누구 갖다 줬어? 그치, 다 엄마죠. 엄마들 반성해야 돼요. 엄마가 가져가는데 그냥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좀 미안하니까 뭐라 그래? 어디에 쓴다고? 엄마가 적금 봐줄 테니까 이건 절대 안 쓰고 너 나중에 결혼할 때 혼수자금 준다고.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전국의 어머니들이. 그리고 나중에 아빠가 다 갖다 쓰죠. 그래서 요런 거, 그러니까 저 친구가 월급 받아서 엄마에 갖다 주면 그게 세금이야. 엄마한테 갖다 주면. 그러니까 한 큰 국가에서는 나라에다 내는 게 세금이고 한 가정에서는 엄마한테 내는 게 무조건 세금이 되죠. 그럼 저 친구가 돈을 갖다 주면은 엄마는 뭐라 그러냐? 요건 혼수자금 하기 위해 적금에 쓰는 거야. 너 혼수자금 때문에 다른 용도에 못 써. 요게 바로 어떤 개념이죠? 목적세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건 한시적이죠. 나중에 저 친구가 시집 가면은 어떻게 돼요? 적금 목돈으로 해서 돌려주고 결혼하면은 또 다시 저 친구한테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결혼하고도 받아요? 결혼하면 안 받죠. 부부끼리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걷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적금, 혼수자금 개념이 되겠고, 또 우리 저기 통장 있으시죠? 통장에 돈 있죠? 그럼 그 통장에 있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러 갈 때 쓸 수도 있겠고, 혼수자금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경조사비 줄 때도 있죠. 목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 예금은 아무나 필요할 때 쓰자는 얘기죠. 그건 어떤 개념이죠? 보통세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일반 보통예금 통장은 보통세 개념이고, 그 다음에 혼수자금을 대기 위해서 적금 붙는 건 뭐가 되죠? 목적세 개념이죠. 그럼 결혼하면은 더 이상 못 거두니까 한시적인 거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보통예금 통장은 돌아가실 때까지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적이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구별하면은 세금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가 정해져 있다, 목적세가 되고, 용도가 없다, 보는 사람이 임자다, 그럼 뭐가 되죠? 보통세가 된다. 끝.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항상 시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섞어놓고. 그 다음 세 번째, 법률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조세, 법률, 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그 세무공무원의 주관적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조세, 법률, 주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과세 요건. 요거는 무조건 내가 입문과정에서도 설명드렸죠? 여기서 4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꼭 친해져야 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죠. 과세 요건은 뭐냐 하면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을 얘기하죠. 그럼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둬야지 충분히 시험에 4문제가 나오니까 4문제 이상이죠. 자, 첫째는 뭐냐? 과세 요건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을 얘기하죠. 이 조건은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다. 자, 첫째, 요거 되겠죠. 이렇게 따져볼까요? 첫째,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파트라는 것을 취득을 했다. 얼마짜리냐? 100억짜리다. 그럼 아파트의 세금은 몇 프로 내느냐? 예를 들어 4%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취득을 했으면 뭘 내야 되는 거죠? 취득세라는 걸 내야 되겠죠. 그럼 취득세를 누가 내야 됩니까? 갑이 내야 되겠죠. 사람이죠,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납세 의무자라 얘기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한테 걷어야 되느냐? 갑에게 걷어야 된다. 사람을 납세 의무자. 그 다음 무엇을 샀는데? 아파트, 물건이죠. 요 물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세금을 부과하는 물건을 얘기합니다. 요 물건을 과세 객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체다 그러면 사람을 얘기하고 객체다 그러면 물건을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물건은 뭐가 되죠? 아파트, 주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짜리 사왔느냐? 100억짜리. 금액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세표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과세표준이다 그러면 일단 금액을 얘기한다, 가액을 얘기한다,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금은 몇 프로 내야 되느냐? 4%. 요 세금을 뭐라고 그러죠? 세율, 퍼센트가 나온다는 얘기죠. 해서 법률상의 과세 요건이라는 건 4가지가 된다는 거. 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에 대한 과세 요건이 뭐가 있냐 이거죠. 누구한테 걷어야 되냐?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납세 의무자. 아파트, 물건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 대상.
그 다음 100억짜리 금액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 표준. 몇 프로 세금 내야 되느냐? 4%. 뭐라고 그러죠? 세율.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엔 아파트를 양도 팔았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양도를 했으면 뭘 내야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누가 팔았어요? 갑, 납세 의무자. 뭘 팔았어요? 아파트 과세 대상. 얼마 받고 팔았어요? 100억 과세 표준. 뭐 4%는 아니지만은 4% 세금 낸다 뭐가 되죠? 세율.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과세 요건이라는 건 모든 세금에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취득세에서 납세 의무자 나오면 그 다음에 뭐 재산세에서 과세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뭐 종부세가 나올 수 있고, 세율은 양도소득세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최소한 4문제 이상은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왜? 과세 요건이 세법의 심장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조건이 없으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과세 요건. 아무나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네 가지를 꼭 알아두죠. 자, 마무리 들어갈까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납세 의무자. 물건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 대상. 금액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 표준. 그 다음에 몇 프로 세금 내느냐? 세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나왔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식 하나를 또 배우죠. 이거는 뭐 모든 공식 똑같죠?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럼 뭐가 남느냐?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공식은 대한민국 모든 세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요게 세 번째 관한 건데, 중간에 잠깐 여러분이 힘들 것 같아서 잠깐 하나 해볼게요. 7일날 언제죠? 7일이?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어제죠. 어제 먼저 개정세법 나온 거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죠. 말을 어렵게 했습니다만은 그냥 개정된 세법 중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하는 것에 개정안이 지금 나왔어요. 거의 이제 요번에 아마 통과가 될 겁니다만은 거기에서 그 전에 우리가 미등기 전매, 분양권을 되팔면은 세금이 최대 50%까지 나오기로 했죠. 그런 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프린트도 나가고 할 겁니다. 따끈따끈한 거죠. 그래서 1세대 2주택자가 중과세 된다. 그 다음에 3주택자도 중과세 된다. 그런데 좀 완화하는 정책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만, 그 중에서 하나만 서비스. 분양권 전매입니다. 분양권 전매면은 개정된 세법은 50%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50%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나왔죠. 뭐가 나왔냐 하면 30세 미만, 30세 미만이 결혼한 사람, 기혼자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혼자라는 것은 결혼을 한 번 했던, 두 번 했던, 현재 이혼을 했던, 사별을 했던, 결혼 한 번만 됐으면 무조건 기혼자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항상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두 번을 했던, 세 번을 했던, 지금 없던 30세 미만은 무조건 기혼자만 돼요. 그 다음에 30세 이상은 결혼 안 한 사람도 됩니다. 그러니까 30세 미만의 기혼자하고 30세 이상인 미혼자, 기혼자 할 것 없이 주택이 없는 사람, 무주택자가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분양권을 전매하면 중과세는 안 하고 기본 세율만 적용하기로. 그게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땐 무조건 나이에 관계없이 미등기 전매, 분양권 전매하면 50%다. 중과세 세금이 50%다. 지금 그게 아니라 기본 세율로 가는 두 가지 종류. 나이로 따져서 30세 미만은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거고, 30세 이상은 결혼과 관계없이 무주택자가 분양권 하나를 전매했으면 그냥 양도소득세율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이 얼마냐? 이것도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작년 책 보면 틀려요. 해서 6에서 42%까지 적용이 됩니다. 40%까지였다가 42%짜리가 하나 생겼죠. 그건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설명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비스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기본 세율이 6에서 42%다. 그런데 분양권은 몇 프로다? 50% 매겨주겠다는 얘기죠. 단 어떤 사람은 이걸로 그대로 적용한다? 50%안 하고 30세 미만의 기혼자, 그 다음 30세 이상인 사람의 무주택자가 분양권 하나를 전매를 했을 때는 요거 하기로 했었는데 요거로 적용을 하기로 돼 있다. 액수가. 그래,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따끈따끈하게 머리 혼란스러우라고 요거 이제 분양권 전매입니다. 한번 해보자. 분양권 전매. 요거대로 이제 2월 달에 통과돼서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또 하나 해드려요? 머리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40개 지역. 서울을 포함해서 부산 해운대랑 해서 세종하고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1가구 2주택은 무조건 여기에다 10% 가산합니다. 그래, 행김에 잘 봐요. 1세대 2주택이다 그랬으면은 요거에 10% 적용해서 52%까지. 1세대 3주택이면은 20% 적용해서 62% 세금. 이거 중과세 하는 거예요. 전국에 49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여긴 안 되니까 편하게 갖고 시대. 개정됐으니까 개정된 게 시험 범위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이렇게 되기로 돼 있었는데 요걸로 됐어요. 개정세법은 무조건 1세대 2주택이다. 10% 더 가산해요. 요걸 중과세라고 얘기합니다. 중과세.
개강 첫날에 강의 처음 배우는데 이것 중과세 이런 거 설명하면 내가 잘못됐지만은 왠지 여러분한테는 해주고 싶어요. 기절시켜드리고 싶어서 지역에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래서 2주택이다 그러면 여기 기본 세율에다가 10%더 중과세 세금을, 그래서 52%, 요건 62%, 3주택은 이게 결정이 됐어요.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제 빠져나갈 사람을 주죠. 요 주택 중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에는 10% 중과세를 안 합니다. 요게 새로 요번에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나온 거예요. 따끈따끈하게. 그러니까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냥 6에서 42% 적용해요. 2주택이든 3주택이든 4주택이든. 그러니까 3억 이하의 주택은 여러 개 갖고 있어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팔아도, 이런 얘기죠.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집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요, 요번에 세법이 세게 나가죠. 세게 나가면 돈 있는 사람 버텨요. 돈이 없는 사람, 이제 DTI 이제 규제 들어가잖아요. 대출 규제.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여러 개 있으면 팔아야 돼요. 그럼 파는 건 어떤 걸 살까요? 강남에 있는 집을 팔까요? 지방에 있는 걸 팔까요? 지방의 걸 팔아요. 왜? 집값 상승률이 강남이 더 높으니까. 그럼 서로 간에 1세대 2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이 세법을 강하게 매기니까, 야, 팔면은 52%, 62% 낼 거야. 그러면 사람이 겁이 나서 팔 텐데, 돈 없는 사람이 팔면 지방의 걸 판다는 얘기죠. 그럼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폭락되는 거예요.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완화책이 몇 개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따로 프린트로 해서 실무하시는 분들 위해서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확정이 되면 나눠드리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법을 강화를 한 반면에 부작용을 생각해서 이러한 완화책이 시행령 개정안으로 지금 나온 거란 얘기죠.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분양권 전매는 세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50%입니다. 그런데 30세 이상, 30세 미만의 기혼자가, 무주택자가 분양권 하나만 포기했을 때, 오죽한 포기가 있어요. 무주택자가 아파트 당첨을 받았어요. 그럼 집을 사야 될 텐데 그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되팔았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만 우리가 중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0% 안 하고 기본세율 6에서 42% 적용한다는 거 하나. 분양권 전매. 또 하나는 1세대 2주택이 양도했을 때, 집 하나 팔았을 때, 3주택이 집 하나 팔았을 때는 10% 플러스, 2주택은 3주택은 20% 플러스해서 최대 52%, 최대 62% 세금을 중과세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중과세에서 제외가 된다?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외를 시켜준다. 중과세 안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어제 따끈따끈하게 발표된 것 중에서 다 알면 어려우니까 두 가지만 알아두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집 여러 개 갖고 있으면 그냥 갖고 계시란 얘기예요. 그죠? 팔라고 억지로 내놓지 말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했다 하는 것만 서비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요거 설명하다 보니까 요거는 관심사가 있는데, 요거 그동안 그 전에 뭘 설명이나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사람이 걷어야 되고, 용도가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과세 요건이 뭐가 있느냐, 네 번째 반대급부가 없다. 반대급부가 없다는 말은 요건 좀 이따 쓸 거고요. 보상성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란 얘기죠. 너 일방적으로 내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받죠? 그럴 때 남편이 조건부 하는 경우 있어요. 월급 조건 없이 여러분한테 갖다 주죠. 안 그런가? 그럼 신랑이 여러분한테 월급 갖다 주면서 조건 걸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요번에 월급 벌어왔으니까 나 때리지 마, 뭐 이렇다든가, 이런 조건부는 없다는 얘기죠. 일방적으로 내는 거야. 세금은 보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한 대가로 내는 거 있죠. 수수료. 너 요거 해줄 테니까 얼마 내나. 그 다음 사용한 만큼 내는 사용료. 내가 이만큼 썼으니까 이만큼 세금 낼게. 이러한 것은 반대급부가 있다는 얘기죠. 조건부죠. 따라서 얘들은 세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 해서 수수료나 사용료는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기 때문에 세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래서 핸드폰 사용료는 전화세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전화요금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요만큼 썼으니까 요만큼 세금 달라, 사용료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수료나 사용료는 조세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 다음 마지막 나왔네요. 마지막 금전 납부다. 세금이라는 것은 원칙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이건 공부할 필요 없죠. 왜냐? 나라 살림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걷어야 집행하기가 편하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는 뭐가 있느냐? 갑자기 세금을 내야 돼요. 갑자기 목돈을 내야 돼요. 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이럴 때만 예외로 물건 납부를 허용을 해줍니다. 물건 납부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물납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물납은 어떤 경우에만 나오느냐 그러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그럼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라는 것은 첫째, 국세. 국세에선 하나뿐이 없어요. 뭐뿐이 없느냐? 상속세뿐이 없습니다. 예전에 물납제도가 많았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물납이 있고 다 폐지가 됐어요. 얘만 남았어요. 왜 그러냐? 상속세라는 것은, 상속이라는 건 계획된 거예요? 갑작스러운 거예요? 계획된 거면 골치 아파요. 신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갑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속은 부동산을 많이 받죠.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그럼 갑작스러운 상속이 일어나고 상속세는 갑작스러운 돈이란 얘기죠. 또 상속세는 최대 50%입니다. 그럼 세금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 갑작스럽게 생겼고 목돈이 필요한 거. 이런 경우에는 돈을 마련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만 물건 납부를 허용을 해줍니다. 국세는 하나뿐이 없어요. 뭐뿐이 없어요? 상속세, 갑자기 일어난 거. 증여세는 물납이 없습니다. 증여라는 것은 계획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계획적이죠. 증여는 계획적입니다. 그러니까 돈 마련할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만 물납이 있고, 근데 우리가 상속세는 그렇게 깊숙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고 얘만 꼭 알아두세요. 지방세 중에서는 뭐만 물납제도가 있습니까? 재산세만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에서 하나, 지방세에서 하나만 물납제도가 있는데 상속세는 우리가 깊숙이 안 배우니까 뭐만 신경 써라? 재산세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근데 요것이 2017년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비중이 떨어지겠죠. 요 아까운 게 2017년에 출제가 됐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요게 기다렸다가 2018년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거 말고도 좋은 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원칙은 일시불이에요. 일시불. 그죠? 세금이라는 건 한꺼번에 냅니다. 목돈으로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때요? 항상 세법은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두 번에 나눠낼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분할납부.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분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물납과 분납이 중요한데 물납이 나왔으니까 분납은 가능성이 있는 문제란 얘기죠. 이거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럼 분할납부는 나눠서 내는데 3번 노우, 4번 노우, 몇 번에만 나눠내죠? 2번에 나눠내는데 나눠내는 게 뭐가 있냐 이게? 국세에서는 2개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게. 첫째 뭐가 있느냐?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신경 써야죠. 시험범위니까. 종합부동산세는 2번에 나눠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해를 하시면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내는 거예요. 부동산 재벌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액수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분납제도를 주는 거예요. 액수가 크니까.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도 금액이 적어요? 커요? 크단 얘기죠. 양도소득세 목돈, 종부세 목돈. 그러니까 2번에 나눠내는 제도를 준 거예요. 그럼 국세에서는 2가지뿐이 없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지방세는 무조건 하나뿐이 없어요. 재산세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물납도 되고 분납도 된다는 것. 양다리 걸친 게 딱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물납, 분납 이렇게 나오면 뭐뿐이 없다? 재산세뿐이 없다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물납에 대해서만 재산세 나왔으니까 다음번 시험 볼 때 뭐가 나올까요? 물납과 분납 모두 이런 말이 나올겠죠. 물납, 분납 모두 되는 건 뭐뿐이 없어요? 재산세뿐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거 집어넣겠죠. 종부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요걸 앞에다 넣겠죠. 왜? 요거는 분납이 되는 거거든요. 분납은 되지만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납이 되는 것은 재산세 하나만 공부하시면 되고 분납을 할 수 있는 건 3개가 있는데 지방세에서는 뭐뿐이 없다? 재산세. 요건 앞으로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 분할납부는 또 배울 겁니다. 오늘은 물납과 분납을 다 할 수 있는 세금은 뭐뿐이 없다? 재산세뿐이 없다. 요걸 강조합니다. 요걸 그러니까 세법은 항상 뭐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섞어놓고서 물어보는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가지의 특징에다가 살을 붙이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5가지 특징을 하고 여기에다 살을 붙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것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냐? 새로운 거 몇 개 추가 배우고 요 내용을 복습을 계속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 마지막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조세의 특징은 첫째, 누가 걷어야 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뭐에 쓰기 위해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어떻게 강제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뭘로 받아야 된다? 금전으로 받아야 된다. 요 5가지 특징만 알아두시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21쪽 나왔습니다. 21쪽에는 2번 특징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 특징이 요거 5개 개념이거든요. 굵은 글씨만 밑줄 치면 돼요. 요거는 1번. 자, 1번은 동그라미 뭘 물어보는 거죠? 과세 주체. 과세 주체는 누가 돼야 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2번 조세는 밑줄 경비 충당을 위한. 경비 충당,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3번 조세는 밑줄 법률에 규정된. 법률주의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동그라미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세 요건.
그럼 밑에 박스에 보면은 참고하기에 과세 요건이 1번부터 4번까지 나왔죠? 그 4개만 밑줄 치면 돼요. 1번 사람을 뭐라 그러죠? 납세 의무자. 물건을 뭐라 그러죠? 과세 대상. 금액을 뭐라 그러죠? 과세 표준. 퍼센트를 뭐라 그러죠? 세율. 4가지는 무조건 치내야 됩니다. 용어 자체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4번은 간단하게 밑줄만 치죠.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없다. 5번은 밑줄만 치면 돼요.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그 다음에 6번 세금은 금전급부가 원칙이다. 금전으로 내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죠. 예외는 박스에 핵심 클릭이라고 나온 거 있죠. 1번 2번 2개 있죠. 2번 동그라미 2번부터 볼게요. 물납에 대해서는 두 번째 줄에 지방세 중에서 물납은 못 분이 없다. 재산세. 되죠? 국세 중엔 못 분이 없다. 상속세. 거기는 친절하게 조세의 종류가 나왔죠. 근데 1번 분할납부 밑줄. 분할납부는 무엇을 말한다라고만 돼 있지 세목이 안 나와 있죠. 요걸 하나 써놓으면 좋겠죠. 분할납부는 모두 3개가 있는데 국세를 먼저 볼게요. 국세 중에서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2개. 뭐가 있죠?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 2개가 있다는 것. 거기 안 써놔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쓰면 좋겠죠?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는 하나 못 분이 없다고 그랬죠? 재산세뿐이 없다고 그랬죠? 딱 거기에다 그걸 갖다가 써주시면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좀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누락된 거는 제가 이렇게 첨삭하는 걸 같이 설명을 할 겁니다. 거기까지가 끝 요거예요. 조세의 종류, 특징에 관한 것. 그래서 이게 만만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용어들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2절 조세의 분류다 그랬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세의 분류는 요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복습을. 그러니까 한 번 설명하는 게 오늘은 2번, 3번 복습이 들어갈 겁니다. 처음에 잘 알아두셔야 되니까. 자,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는 좀 쉬었다 할까요? 자, 10분간 쉬었다 할게요.